주변에 유독 집이 항상 깔끔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손님이 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물건을 숨기거나 주말을 통째로 바쳐 대청소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찾아가도 마치 방금 청소를 마친 듯 정갈한 공간을 유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안정감을 느낍니다. 싱크대는 설거지 없이 비어있고 식탁 위에는 불필요한 잡동사니 하나 없으며 바닥에는 발에 채이는 물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하구나. 혹은 시간이 많아서 저럴 수 있는 거겠지.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성실함이나 시간의 여유가 그 비밀의 전부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깔끔한 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청소라는 행위 자체를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공간과 나, 그리고 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특별한 규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왜 어떤 사람의 공간은 저절로 정돈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공간은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금세 어지러워지는 걸까요? 그 해묵은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비밀은 심리학과 뇌과학의 최신 연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연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2013년 미네소타 대학교의 캐슬린 보스 연구팀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환경에 머물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인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방으로, 다른 한 그룹은 서류와 책들이 사방에 널브러진 어수선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잠시 후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간식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깔끔한 방이 식던 사람들은 초콜릿바 대신 건강에 좋은 사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에게 자선단체에 기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정돈된 방에 있던 사람들은 어수선한 방에 있던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2배나 많은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수많은 후속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실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질서 수준이 우리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환경은 우리를 더 충동적이고 이기적이며 심지어 비도덕적인 선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연구에서는 집이 어수선할수록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저녁 시간대에 코르티졸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집이 어지러운 여성들은 저녁에도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공간은 단순히 당신이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뇌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거대한 정보의 집합체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조정하고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며 당신의 건강까지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소해 보이는 공간의 질서가 우리 내면에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뇌과학이 답을 줍니다. 우리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환경심리학에는 행동유도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포던스라고 불리는데 이는 환경의 어떤 사물이나 요소가 우리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이 행동 유도성에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문손잡이가 보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잡고 돌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푹신해 보이는 의자는 우리에게 앉으라고 속삭이는 것 같고 잘 닦인 계단은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손잡이를 잡아야지 혹은 의자에 앉아야지라고 의식적으로 판단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물의 형태와 존재 자체가 우리 뇌의 특정 회로를 자극하여 거의 자동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집안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깨끗하게 비워진 싱크대에 방금 사용한 컵 하나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 순간 그 컵은 하나의 단순한 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여기에는 더러운 그릇을 놓아도 되는 곳이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릇이 그 옆에 놓일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의자 등받이에 벗어놓은 옷 하나는 어떤가요? 그 옷은 여기는 옷을 걸쳐두는 자리야 라는 행동 유도성을 만들어냅니다. 곧 두 번째, 세 번째 옷이 그 위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쓰레기 조각 하나는 이 바닥은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허가를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작은 무질서의 씨앗들이 모여 결국 거대한 혼돈의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어느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깨진 유리창은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건물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여기서는 규칙을 어겨도 괜찮아라는 신호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건물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고 담벼락에 낙서를 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세 번째 유리창이 깨져나갑니다. 사소한 무질서 하나가 더 큰 무질서와 범죄를 불러오는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우편물 더미,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담요, 현관에 널브러진 신발들. 이 모든 것은 우리 뇌에 이 공간에서는 무질서가 허용된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깨진 유리창과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주변 환경의 규칙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눈에 보이는 상태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입니다. 주변이 정돈되어 있으면 뇌는 이곳의 규칙은 질서라고 판단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반대로 주변이 어수선하면 이곳의 규칙은 혼돈이라고 인식하고 무질서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스스로를 믿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 대부분은 이처럼 환경이 보내는 무의식적인 신호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치우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나 게으름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정리를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고 순서를 정하며 마무리하는 복잡한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영역을 실행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이 실행 기능은 뇌 사령탑과도 같은 전두엽 피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과도한 업무, 감정적인 소진, 혹은 이사나 이직 같은 삶의 큰 변화를 겪을 때 우리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위협에 대처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실행 기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마치 컴퓨터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워넣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버벅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실행 기능이 떨어지면
설거지하기나 널려있는 옷 정리하기처럼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평소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단 고무장갑을 끼고 세제를 묻혀서 컵부터 씻고 그릇을 헹구고, 이 당연해 보이는 과정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뇌는 혼란에 느끼고 가장 쉬운 선택,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루어진 집안일은 시각적인 혼돈을 가중시키고 그 혼돈은 다시 우리 뇌에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스트레스는 실행 기능을 더욱 떨어뜨리고 정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번아웃이 오면 방이 더러워지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여 사령탑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멈췄다는 비상 신호인 셈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자책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보내는 구조 요청 신호라는 걸 깨닫고 나니 스스로를 다그치던 목소리가 조금은 잠잠해졌습니다. 더러운 방은 나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리정돈의 문제는 의지력이라는 낭만적인 구호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의지력의 함정에서 벗어나 환경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게으르고 에너지를 아끼려 하며 무의식적인 신호에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특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행동 유도성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질서를 유도하는 깨진 유리창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정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1분 규칙이 좋은 예입니다. 어떤 일이든 처리하는데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면 즉시 해버리는 것입니다. 겉옷을 옷걸이에 거는데 몇 초, 다 읽은 책을 책장에 꽂는데 몇 초, 우편물을 확인하고 바로 버리는데 몇 초면 충분합니다. 이 사소한 행동들은 의자 위에 옷이 쌓이고 식탁 위에 책과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깨끗한 상태라는 긍정적인 행동 유도성을 유지시켜 뇌가 이 공간의 규칙은 질서라는 신호를 계속 받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물건에 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건들이 제자리를 잃고 방황하기 시작할 때 혼돈이 시작됩니다. 열쇠, 지갑, 리모컨처럼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잃어버리는 물건들을 위한 지정된 바구니나 쟁반을 마련해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걸 어디에 둬야 하지? 라는 불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뇌의 에너지를 아껴주고 그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방법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라는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될 때 내적인 동기가 부여되고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자율성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유능감은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고 있다는 느낌,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를 해야만 하는 일, 즉 외부에서 주어진 의무나 귀찮은 숙제로 여겨왔습니다. 여기에는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하게 되고 금방 지치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청소를 나의 공간을 돌보는 행위, 나의 세상을 나의 방식대로 구축하는 창조적인 작업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자율적인 행위입니다. 더러운 바닥을 닦고 반짝이는 표면을 보았을 때, 엉망이던 책상을 정리하고 깔끔해진 공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성취감과 통제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유능감입니다. 내가 나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청소는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청소에 대한 인식을 재정의하는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깨끗한 집을 얻는 것을 넘어섭니다. 핵심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념이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과 생각의 총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개념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면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은 늦은 밤 치킨의 유혹 앞에서 사과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은 피곤하더라도 약속 장소로 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나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그 믿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더 이상 청소는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당연한 행위가 됩니다. 더러운 그릇을 보고도 지나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싱크대로 향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의지력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행동이 자동화되고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변에 항상 집이 깨끗했던 그 사람들의 비밀은 그들이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거나 강한 의지를 가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정돈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나라는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간은 그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들은 그 거울을 매일 닦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 당신이 남들보다 게을러서 방이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저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을 뿐이고 과거의 경험들이 나는 원래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개념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새롭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단 하나의 컵을 씻는 것부터 침대 위에 이불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는 내 공간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새로운 이야기의 첫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다시 우리를 만듭니다. 당신의 공간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